안녕하십니까, 이구군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보름간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을 온통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흐름이 완연합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의료 체계, 특별히 보건의료 체계의 민낯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신종 전염병 시대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경 경상북도 메르스 대책지원본부의 보건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이원경입니다. 네, 동북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임현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대 예방학교실의 임현술입니다. 네, 포항시 의사회에서 이재원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의사회 부회장 이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실태를 일단 짚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이었습니다. 첫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 메르스 환자가 확진이 될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커지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2명의 확진자가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내려왔고요. 6월 12일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도내에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북 도내 메르스 확진 및 의심 환자는 총 12명이 발생했으며 확진 1명에 의심 환자 11명으로 확진 환자는 6월 22일 완치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11명 모두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어 도내에서는 6월 22일 이후에는 확진 및 의심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니터링 대상자도 7월 2일 기준으로 총 20명으로 자가격리는 8명, 능동감시는 12명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얼어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정말 타격이 심해가지고 환자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 사태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그 말씀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처음에 이제 확진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을 때 확진 및 격리 병원이 일단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경상북도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상당히 다행으로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임 교수님께서는 중앙메르스 대응 지원단장으로 계시고요. 국내에도 몇 안 되는 예방의학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셨죠? 네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번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역학조사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네네. 사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역학조사가 그 개념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학조사라는 것의 경우는 질병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질병의 확산이나 전파의 경우를 이렇게 막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 메르스 자체가 해외에서 유입이 되어서 생겼기 때문에 이 유입된 환자를 통해 가지고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가 어떻게든지 질병에 걸리는 걸 막고 또 접촉사의 경우에 있어서 질병이 걸렸을 때는 빨리 그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는 단계로서 이렇게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가 발생하고 막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확진 환자의 경우가 경주에서 거주하는
시민이었는데 이분의 경우가 이제 근무지의 경우는 이제 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과 경주 양쪽에서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를 CCTV로 통해 갖고 여러 가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네 곳에 이제 그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세 군데의 약국을 이용했고 또 이 사람이 근무하였던 어떤 이제 학교의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중에 이 사람과 이제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를 밀접 접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 가지고 그분들의 경우를 자가격리를 하고 또 능동 감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 경우 이제 동료 중에 한 분의 경우가 좀 증상이 있어갖고 의심 환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 환자로 격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경우 아까 그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전부 이제 의심 환자의 경우는 전부 음성으로 확진된 사람이 없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도 이 확진 환자 접촉한 어떤 사람의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질병으로 확진된 사람이 없어서 메르스의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 이것도 하나를 알았었고 또 더 이상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에는 뭐 거의 경상북도 전체 특히 경주 포항 지역을 또 마찬가지로 메르스에 대해서는 현재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그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네네. 특별히 이제 접촉하신 분들을 격리하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의 경우는 이분의 경우가 이제 그 확진된 분의 경우가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이제 이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려와 가지고 증상이 이렇게 6월 1일부터 있었는데 대개 이분의 경우 6월 7일에 굉장히 일찍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경주시 보건소가 이제 재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격리가 일찍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촉 기간의 경우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네. 또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접촉자 수의 경우가 한 380명이 되어가지고 좀 관리하기 이렇게 쉬웠었습니다. 실제 미리 선제적인 격리가 되었던 것 자체의 경우가 질병의 전파를 막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이 각 보건소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관계자들 또 뭐 의사회들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이 경상북도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없이 굉장히 조기에 잘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포항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좀 섬찟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님, 그 지역 의사회도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지셨고 대응에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사회는 지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앞에 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습니다. 예, 우리 포항시 의사회도 지난 6월 5일 날 포항시청에서 마련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포항시와 보건소와 함께 참여하여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의사회 차원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요. N95 의료 보호용 마스크를 이제 일괄 구매해서 우리 병원에 일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손 세정제 비치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의 어떤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병원 내 소독을 철저히 하는 어떤 내용을 교육 그리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포항이 이제 종합병원이 또 혹시라도 뚫리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종합병원의 입구를 이제 단일 창구로 하고 환자, 내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열 감지 장치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열을 체온을 체크하여 일단 위험군에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는 그 환자를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 환자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우리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 대응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은 우리 지역의 첫 환자가 현재 완치 판결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환자가 방문하였던 병원 또한 이제 개인 병원이 2주간 폐쇄되었다가 현재는 정상으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격리되었던 교사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다 정상 업무에 이제 복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잠복기도 지났고 양성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메르스가 더 추가로 확진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일종의 공직을 갖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공직. 일종의 공공적인 역할을 지금 수행하신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메르스를 우리 일부에서는 전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전쟁이 있으면은 군인들이 일단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의료진들이 일단 그 감염병에서는 최전선에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치료를 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게 됩니다. 특히 발열 환자를 주로 보는 내과, 소아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등등의 우리 개인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또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그 보건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조금 병원 공개가 늦어졌긴 했습니다만 위험군에 들었던 병원을 거쳐온 환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환자들의 이 확산되는 경로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하겠다라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염병에 대응을 하게 되었죠. 네. 이번에 작동한 이 공조 체계가 앞으로도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포항 경주 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 없이 지금은 이 문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특별히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보면 정말 거의 소통이나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어려워질 만큼 아주 큰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초기에 진화되지 아니하고 한 달 보름이나 진행되면서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패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초기에 이제 발생했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중앙에서 일찍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갖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갖고 오히려 더 확산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메르스에 대한 중동 현지에서의 어떤 과거 상황만 가지고 전염력이 약하다는 등 시민들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에 바빴지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소통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 국민들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가 확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이 최대의 이렇게 질병이 확산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가 해외 방문력의 경우를 정말 그 사실대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진술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하는 중에서도 격리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고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괴담이나 유언비어적으로 해가지고 유행할 때의 경우에 이제 그걸 근거에 기반해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선이 많았던 것들의 경우도 이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병원의 경우에 이제 간병인 제도라든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한다든지 병원의 경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가 응급실에 과밀로 모여 있으면서 더 이렇게 확산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들 중에 어떤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감염에
대해서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의 경우도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첫 환자의 경우 입원한 병원에 있어서 병원의 경우에 그 환자 첫 번째 그 입원했던 사람의 방의 경우 환기구하고 배기구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될 수가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거를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의 경우가 이 여러 개의 병원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그 열악한 우리나라 병원 환경하고 결합되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병원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병원명의 경우라든지 경유병원들의 경우에 처음에 적절하게 이제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더 우왕좌왕했던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경험을 삼아 가지고 더욱 앞으로의 경우 새로운 병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그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이 지금 이번 사태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이 됐는데요. 이 병원이 병을 옮기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벌어진 지금 현실입니다. 그 개업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혹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사태가 제가 이렇게 한 달 반을 넘기면서도 좀 진정세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서는 방금 과장님이나 교수님 말씀한 게 적극적인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54년부터 제정되어서 2010년에 개정이 되었고 또 지금 새로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했었죠.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 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5항입니다. 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즉 이번같이 메르스가 이러한 감염병에 속한다고 되어 있겠죠. 계속 살펴보면요. 제4장 16조 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1장 6조입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어땠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법률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알려야 할 의무와 또 우리 국민의 알 권리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 대한 어떤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어떤 방역 당국의 조금 안일한 사태 인식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장관의 어떤 우리 의료보다는 경제학이라는 언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통제력이 약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일사불란한 행정체계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5년 전에 예고가 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메르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을 우리가 또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 해인 2010년에 신종플루 백스를 만들어내었죠.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플루 때 겪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그런 백서 또한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셈이 되는 셈이죠. 그런 어떤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감염병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의 확산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낮은 의료 수가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특유한
응급실 상황과 다인실과 같은 의료 환경, 그리고 병원 쇼핑이나 뭐 닥터 쇼핑이라고도 하죠. 그런 병원 문화가 좀 우리나라의 특유한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자세히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정부가 제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거 이것이 좀 제일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만 공개해 주시면 시민들이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정부는 오히려 그 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아니면 행동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이제 좀 돌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그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태는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분이 이 병을 가진 채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발병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에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분이 경주나 포항 지역에 왔었다면 우리 지역이 똑같은 사태를 좀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경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경상북도에 감염병 대비 시설이나 또는 여기 관련된 그 전문 의료진들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도내에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에 음압병상이 20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포항에 2분이 계시고 호흡기내과가 개설된 곳은 우리 도내에 8개소에 1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도권과 같은 그러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음압병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진료할 수 있는 호흡기내과나 아니면 감염내과 전문의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은 그나마 좀 있는데 전문 인력은 없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감염내과라든지 호흡기내과 같은 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분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좀 적은데 어떻게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가 많이 이렇게 보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격리병동을 관할하는 경우는 동국대학 경주병원에서 이 감염병 대응센터로 해서 격리병상 유지 및 의료인 방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병동의 경우를 유지하거나 이런 음압병실의 경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보다도 이렇게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격리병상 유지하고 이제 그 의료인에 보호하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것 자체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좀 더 보충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것이 그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공이 좀 기피하거나 적어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전공이어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질병관리 센터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역학조사관으로 기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아마 생소하셨을 겁니다.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포항시 의사회 입장에서 오늘 그 패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의 음압병상, 사실 음압병상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런 감염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음압병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압병상이 설치된 곳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의료원, 그리고 김천의료원, 그리고 교수님께서지만 우리 동국대학교 병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사실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 포항에는 안타깝게도 음압병실이 없고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포항 입장에서는 이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포항의료원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포항의료원에는 음압병상이 없습니다. 예, 우리 포항 시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아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학조사 앞에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역학조사 요원이 부족한 거 이것도 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감염대과 그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대응팀이 처음에 구성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역학조사의 판단을 좀 잘못했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예방의학 전문가들을 배제했다고 저희가 얘기해도 될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사태의 초기에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임 교수님? 그 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실제 뭐 감염내과도 감염내과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 병원 내 이게 감염이기 때문에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열심히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예방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저희도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를 도우면서 서로 협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어느 정도 진행은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의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원 감염에 용이한 그런 여건의 경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더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그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계속 이제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34명의 경우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정규직만 이제 2명이고 나머지 32명의 경우는 공중봉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 대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역학조사관을 한 1, 2년 이제 하고 이제 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학조사하는 방법이 전수가 되지 않고 그래갖고 아마 역학조사관의 경우가 이런 교육 훈련 이런 부분의 경우가 좀 미비된 것들의 경우가 있고 앞으로의 경우는 이런 어떤 정규적인 역학조사관의 경우를 어떻게든지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식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이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2분이시고 그분들이 이제 군대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공중보건의들을 교육해가지고 모두 30명 조금 더 되는 분들이 일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는 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역학조사 물론 그 외에 이제 예방학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신 분들의 경우가 이번에는 협력해서 같이 일을 했었죠. 역학조사 하는 데의 경우에요. 되게 이렇게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300명 정도의 경우가 10년 계획으로 해갖고 역학조사관이 양성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역학조사관을 어떻게 양성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라 전체가 그렇다고 보면 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학조사 인력이 있는가요? 예, 아까 임현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로서 역학조사 교육을 받은 역학조사관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유사시에는 현재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임현슬 교수님 외에 또 2분의 더 교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해서 도의 2인 정도 더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지금 시군 보건소의 담당자들이 감염병 업무를 맡게 되면 현장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을 1년을 거쳐서 한 달에 2일 내지 투입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 또한 순환 보직이 되다 보면 감염병 업무를 맡고 있을 때를 떠나게 되면 다시 역학조사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그 개업하신 의사분들 중에서 이를테면 공공 봉사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럴 때 역학조사에 좀 참여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이게 이제 전문 인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의료는 이 각 과별이 전문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러한 것처럼 예방의학도 엄연한 거 하나의 전문 분야고 또 거기서 교육받은 부분들이
이런 역학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중보건의사들도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2년 혹은 3년의 어떤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생길 만큼의 트레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업의나 다른 진료를 보는 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이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꼈던 문제 2가지 정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뉴얼이 좀 허술을 하고 또 국가가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부족하더라도 컨트롤 타워가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초기에 장악했다면 민간과 협조하고 또 전문 인력들을 그때그때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력을 제때에 적시에 사용하지 못한 거, 이것이 매우 큰 문제로 느껴지고요. 그 문제의 핵심은 컨트롤 타워가 과연 있었느냐, 제대로 돌아갔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십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컨트롤 타워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경우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은 질병관리본부가 뛰어야 되고 거기가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체의 경우 이제 행정명령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또 이런 감염병의 위기에 있어가지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역시 미숙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경우 우리나라에게 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이라는 부분의 경우가 더 많은 비중도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또 행정 명령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되었을 때 조금 초기에 우왕좌왕하게 된 그런 면들의 경우가 이렇게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차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이제 그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명령 또는 그 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상사태라는 거는 어느 조직에나 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개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컨트롤 타워의 문제. 이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는 많은 이 빈약한 문제점을 남겼는 이번 사태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확진 환자가 나온 게 5월 20일이고요. 그리고 병원명을 공개한 것이 확진자 발생 18일 후인 6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18일간에 이 정보가 늦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즉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 지켜봤어야 됐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이 정보 공개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공조 체계도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의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그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러한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정권을 가지고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질병관리본부가 되는데요. 이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CDC에 비하면 엄청나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이 정부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역할이 정권을 휘두를 수만큼의 그런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라는 것도 보건과 복지로 합쳐져 있는 것이 그렇게 몇 나라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복지의 어떤 예산 비율을 본다면 복지 파트의 80% 이상이 갑니다. 즉 보건 분야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감염병이 잘 막아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우리 방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자 간의 공조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좀 비극적인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는 지시만 하고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고만 받겠다고 하고요.
지방에 있는 정부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권한이 없어서 동원할 그 어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문제를 보고도 사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도권의 일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중앙정부와 좀 약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제 사이의 어떤 공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그 지역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나라 전체에 관해서 공무원으로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데에 대해서 초기에는 중앙과 수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아주 조금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북이나 대구 지역의 어떤 확진이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기까지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광역이 조금 현재 중앙이 하지 못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광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역학조사 임무를 도에 있는 역학조사관과 더불어서 민간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가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이후 경북 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조체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윤리백이 말한 대로 위험사회이고 앞으로 이런 재난은 자연재난 이외에도 인위적인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에 너무 지시라든가 의존하기보다는 광역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북이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광역이나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행정력과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을 시켜서 대처를 해야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사회 나름의 대처를 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그 협조는 잘 됐다고 일단 뭐 사후적이지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앙의 경우에 이번 사태를 반추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광역지자체장이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좀 맞서더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맞서기보다는 그 맞서기 전에 충분하게 현장의 상황을 전달을 하고 중앙의 방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도가 직시하고 있는 도민의 불안이 무엇이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일부 중앙에서 지원받을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강력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이 부분 그 중앙과 지방 또 기초와 광역 사이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답변하기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결국에 가서 이 중앙의 어떤 방역이라는 것 자체는 중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컨트롤이 돼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그 지자체별로 또 컨트롤하게 되면 이게 일률적으로 유계 질서가 없이 굉장히 엉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의 경우에 또 판단이 좀 다른 경우는 실제 중앙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결론을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해갖고는요. 혹시 부회장님 부회장님 중앙에도 대한의사협회인가요? 예. 그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그 중앙과 지방 그 협조가 잘 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있고요. 또 그럼 도협회가 있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서울에 이제
전국 단위의 대한의사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사협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포항시 의사협회 이런 식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또 이렇게 진료가 각 과별로 이 협회가 나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꾸준히 어떤 메르스 대응 요령이라는 것이 이 공문으로 계속 내려왔었고요. 또 경상북도 의사회 차원에서도 우리 포항시 의사회에게 항상 이 어떤 메르스에 대한 어떤 사태라든지 우리 의사회에서 지켜야 할 준칙, 그리고 오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예방 수칙,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사회 차원에서는 중앙과 어떤 지역 의사회 간의 어떤 공조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잘 됐지만 앞으로 뭐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생긴다면 그 중앙과 그 지방 또 민과 관 그리고 광역과 기초 사이에 좀 효율적인 협조 관계가 좀 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태의 분석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제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내부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공공의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 공공의료 현황 좀 간단히 브리핑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도내 공공병원은 5개소가 있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3개 의료원이 포항, 김천, 안동에 있고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는 상주 적십자병원, 그리고 울진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울진군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가 지역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이 5개 병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과거의 사스, 신종플루 때처럼 공공병원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공공병원의 위치는 병상수라든가 기관수로 보면은 OECD 평균에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병상수를 봐도 1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염병, 그리고 응급의료, 그리고 재난, 그리고 분만 치약지와 같은 필수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방의료원이나 군의료원이 갖고 있는 역할은 공공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병원 경영도 신경을 써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지방의료원이나 군의료원의 정체성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라가 잘 살아지면 공공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공의료원 경영이 어렵다.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아쉬움,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임 교수님부터 말씀 좀 주시죠. 공공의료의 경우는 뭐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하고요. 국민의 건강과 국가 위기에 대응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의 경우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경제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공의료의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굉장히 이렇게 투자의 경우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재 뭐 경제 논리가 많이 따져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결국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되고 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서도 구할 수 있고 결국에 국민들의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 전달 체계의 경우도 이제 명확하게 확립되어 가지고 의료 전달 체계의 경우가 확립되어 갖고 하게 되면은 아마 훨씬 더 이런 이런 병원을 통한 어떤 질병이 이렇게 여기저기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공의료기관의 이제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정진에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업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공공의료 부문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정입니다. OECD 평균이 70%가 넘는 그런 공공병상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10%가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공병원이 없다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통계는요.
하지만 이런 통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나마 얼마 없는 그런 공공병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 중에 사망 원인 1위가 사실은 감염입니다. 아무리 암 환자가 있거나 어떤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염이 이루어져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감염의 질환과 감염의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 포항에 다시 예를 든다면 공공의료기관은 포항의료원 그리고 남북구 2군데의 보건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만성질환 관리 위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어떤 공공이 아닌 개인의 어떤 병원에서 하는 그런 질환들을 어떤 치료하는, 즉 이익을 추구하는 질환을 했던 것도 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만큼 중요한 감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라든지에 대한 공공의료 파트가 약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공병원 그리고 좁은 의미의 공공의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그 의료보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병원들도 개인 병원이건 뭐 그 종합병원이건 간에 다 일종의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에 관해서 좀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금 얘기가 거기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에 있는 포항의료원의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32억 8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요. 지난해에는 35억이 좀 넘게 적자폭이 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들이 이렇게 이제 적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할, 그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요. 그 재정에 의해서라도 보전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그것과 함께 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먼저 좀 말씀을 주시죠.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거의 30억 원대의 적자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포항의료원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여러 가지 진료 서비스,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시범 사업, 포괄간호숙과제라든가 호스피스 병동제 운영과 같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다 보면 공익적 역할에 따른 적자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러한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한 적자에 대한 어떤 손실분은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포항의료원의 적자분을 보면은 대부분 건물 증개축 그리고 시설 장비와 관련된 돈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복지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적자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물 증개축과 장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거의 한 2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어떤 회계 결산상 맞지 않나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도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에 분만 취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가나 도에서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감염 관련해서는
다른 대책이 특별히 있으신 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 전에 의원 발의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감염병 관리 기관이라든가 감염병 격리 시설로 이용되었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임 교수님 한 말씀만 듣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공의료의 경우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 자체의 경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떤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결국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어떤 질병 예방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국가의 위기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갖고 어떻게든지 강화돼야 되고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데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신종 감염병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진입했다고 하는 판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 중동에 가셨던 우리 국민 중에 한 분이 낙타에서 시작된 이런 병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대비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하루에도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신종 감염병,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유사한 글로벌 신종 감염병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금 대비하는 게 좋겠는지 이거 좀 우리 패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회장님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감염병. 네네. 예. 지금 우리가 신종 플루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스가 있었고 이번에 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나왔었지만 이 메르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RNA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변형이 생기고 또 이 인수 감염이라고 하죠.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여러 감염들. 그래서 이러한 감염은 여러 가지 루트로 또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방어선은 이 외국에서 전염되어 오는 어떤 감염병은 공항에서도 우리가 검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공항에서의 검역기관도 다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환자가 공항에서든 우리 개원이 같은 1차 진료든 이런 데서 발생이 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법률에서도 우리가 보건소장에게 전달을 하고 보건소는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법률에 다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것들의 매뉴얼을 그냥 매뉴얼대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고 할까요?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숙지가 된다면 앞으로의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 좀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는 일은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감염학회라든지 또 예방의학이라든지에 대해서 연구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우리 우선 의사들에게라도 정보가 교육이 되고 알려진다면 저희들이 일선에서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새로운 감염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교수님,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말씀을 아까 여러 차례 주셨는데요. 네네. 이 신종 감염병 시대에 관련해서 좀 개선돼야 될 점들이 좀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 경우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보건부로 이제 독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역시 이제 보건부의 경우가 좀 보건부로 독립이 되어가지고 좀 더 보건의 경우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에 있어가지고의 경우에 질병관리본부가 적어도 행정명령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청정도로 해가지고 승격이 되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방역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질병의 경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댕기열 같은 것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거기 10년간 한 1000여 명의
사람의 경우가 댕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걸려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되어 있었던 에볼라라는 어떤 병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보건의 경우가 검역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검역 자체에서 이렇게 걸러내야 되고요. 또 현재 의사들의 경우도 이 환자를 볼 때마다 해외 방문력을 물어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문력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또 의사들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교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 이제 바이오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 경우에 의사들이 제일 먼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번에 같이 의사들의 감염의 경우가 의사나 간호사, 보건요원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한 30여 명이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에도 감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의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해외 방문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물으면서 정확히 진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국민들 자체의 경우도 해외를 방문할 때 그 지방에서는 어떤 질병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질병을 대처해야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는 혹시 병에 걸리면은 내가 어떤 외국에서 걸린 병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사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 이제 자기의 경우 이제 어디를 방문해 왔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의 경우에는 이런 해외 감염병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 자체의 경우, 그리고 어떤 지자체, 그리고 또 정부, 그리고 이런 모든 또 의료에 관계하는 모든 분의 경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보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의 경우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까지의 경우 너무 많이 이렇게 보건에 대해서 소홀히 된 것 자체를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인력, 또 전문 인력들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의 경우가 뭐 교육이나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무슨 사건이 닥치더라도 스스로가 알아갖고 자기들의 경우에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훈련과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 특별히 지역 차원에서 하는 공조 시스템 같은 거는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국제적으로의 경우는 이제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다 공조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 이 메르스의 경우는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오지만 나머지의 나라들은 전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된 사람들의 경우가 각각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발병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 5명 이하로 해갖고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1위인데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183명이기 때문에 이제 2위 자리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버렸죠. 이건 불명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까지의 경우 이제까지는 이제 뭐 공조 체계를 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공조 체계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역을 하고 각자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 병원의 경우를 굉장히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는 어떤 쇼핑하는 식의 형태의 경우에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걸 떠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각각 이렇게 주치의 제도들이 확립이 되어 가지고 점점 이제 의사 주치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의료 전달 체계 전체에 대해서의 경우가 어떤 의미에서도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글로벌 신종 감염병 시대에 대한 도 차원의 대비가 좀 있으시죠? 네. 이런 신종이나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공조 체계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 매뉴얼을 숙지를 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한 도상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설, 장비,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상시에 잘 파악을 해 놓아서 이들 기관이라든가 전문 의료인과의 어떤 협조 체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굳건히 회의를 통해서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위기의식이, 불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행정기관에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배운 게 대단히 많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손 씻는 훈련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그 패널 여러분들께 각각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종식 언제쯤 되겠는가, 이 판단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말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감염병 우리 발생 초기에 정부의 좀 무지와 무능, 그리고 서울의 어떤 사설 대형 병원의 오만, 그리고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상처와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메르스는 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 특성상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남기는데요. 임종도 못 보고 죽어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 감염병이다 보니까 제대로 수의도 못 입힌 채 큰 비닐 팩에, 그래서 어떤 장례를 치렀던 어떤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의 사연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물론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신장 투석 환자들이 단체로 격리가 되었는 서울의 또 대형 병원에는 이 투석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 전문화된 이 간호사 인력이 필요한데요. 이 사우나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할 만큼의 방호복을 입고 4시간여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또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자원했다라는 간호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격리되는 사람들은 많은 요구들을 하게 되죠. 그 온갖 요구들을 일단 다 들어주는 우리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보건소의 직원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훈훈하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메르스가 이러한 안전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어떤 집주인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훈훈하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전망하고 있는 메르스의 종식은 안타깝게도 오늘 또 확진 환자 1명이 나옴으로 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도와 민간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가 함께 했는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잘못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기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을 해서 향후의 지침돌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의 경우가 이번 이 메르스 사건 같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의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가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고 또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경우 이렇게 삼성 서울병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퍼져갖고 한 3-4개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가 그래도 이제 유행의 경우로 이렇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곳곳에서 조금 1-2명 정도 또는 2-3명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수그러 들어가는 기계로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뭐 빠르면은 뭐 한 8월의 경우에 8월 초의 경우는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이거를 이렇게
메르스의 경우가 유행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해갖고 또 이제 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기관의 경우도 병원 감염을 줄이는 것 자체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역시 감염병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어떤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라든지 뭐 어떤 이런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도 역시 새로운 방역 체계의 경우를 정말 제대로 개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되게 있으니까 그리고 경주라든지 포항의 경우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는 어느 안정권에 들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분들의 경우가 움츠려졌던 좀 소비도 강화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의 경우가 뭐 개인이라든지 또는 지역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이 사태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모두가 함께 겪은 일이니까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 특별히 방역체계가 이번 일에 좀 뚫렸다고 우리가 자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두 함께 다 노력해서 마치 병에 한번 걸렸다가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글로벌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구조적인 항체를 가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말, 좀 그 다음 달 초쯤에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메르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